대감마님, 오늘은 운이 좋지 않으십니다. 폭설이 밤을 삼켜버린 날, 7살 아이가 조선에서 가장 위험한 문을 두드렸다. 거대한 권력은 비웃었고 작은 아이는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그 고개는 굴복이 아니었다. 조선의 하늘 아래 가장 작은 존재가 가장 거대한 욕망 앞에 섰다. 그리고 오늘 밤, 운명이 갈라진다. 안녕하세요. 이야기로 마음을 전하는 이곳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잠시라도 이 이야기가 여러분 하루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남겨주시면 그곳을 향해 행운의 기운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저작거리에 새벽이 올 때면 냄새가 먼저 왔습니다. 사골이 끓어 넘치며 피워올리는 뿌연 김 들기름을 두른 무쇠솥에서 번지는 고소하고 짙은 향기, 그리고 그 아래 깔린 젖은 흙바닥의 비린내. 가비는 그 냄새들을 눈을 감고도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6살 때부터 이 가게에서 눈을 떴으니 저작거리의 새벽은 가비에게 있어 곧 집의 냄새이기도 했죠. 어머니 연분이는 솥 앞에서 움직임을 멈추는 법이 없었습니다. 무거운 국자를 저으면서도 손이 흔들리지 않았고 그릇을 내려놓을 때 나는 소리조차 절제되어 있었습니다. 장돌뱅이들이 아직 잠기운을 털어내지 못한 새벽부터 인부들이 삽과 곡괭이를 내려놓는 저물녘까지 연분이의 하루는 그 속과 함께 돌아갔습니다. 가비는 그런 어머니 곁에서 그릇을 나르고 상을 닦고 손님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읽었습니다. 점심 장사가 한창 달아오를 무렵이었습니다. 가비는 국밥 2그릇을 양손에 나눠들고 좁은 상 사이를 빠져나가다 왼쪽 귀퉁이 자리에 앉은 사내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내는 갓을 눌러쓰고 시선을 아래로 고정한 채 숟가락을 천천히 놀리고 있었는데 가비의 눈이 그의 왼쪽 소매뿌리에 머물렀습니다. 천이 두껍게 접혀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소매를 그렇게 접어두지는 않았습니다. 가비는 그릇을 내려놓으러 가다 발끝에 걸린 척 몸을 살짝 기울였습니다. 손목 위로 삐죽 올라온 붕대 끝이 보였습니다. 가비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사내 앞에 국밥을 놓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오늘은 술 섞지 마세요. 숨이 가빠요. 사내의 손이 멈췄습니다. 가비를 올려다보는 눈에 경계심이 일렁였다가 이내 무언가를 감추려는 듯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비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살짝 숙이고 돌아섰을 뿐이었죠. 오후가 되어 장터가 한풀 꺾일 무렵 가게 앞 골목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사람들이 삼삼오오 멈춰서서 수군거리는 사이 가비는 가마손 옆에서 손을 닦다 말고 밖으로 시선을 던졌습니다. 좁은 골목을 오가는 사람들의 흐름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보따리를 안고 빠르게 걷는 할머니, 반대쪽으로 지나치게 몸을 기울여 걷는 젊은 사내, 그리고 장돌뱅이 하나가 짐수레를 앞에 세워두고 고개를 두리번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가비의 눈이 그 셋의 동선을 훑고 한 점에서 만났습니다. 저쪽. 가비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돌아보는 사이 젊은 사내는 몸을 획 꺾어 골목 안쪽으로 달아났습니다. 할머니가 치맛자락을 내려다보다 보따리를 움켜쥐며 소리를 질렀고 뒤늦게 사정을 파악한 장돌뱅이들이 추격에 나섰지만 소매치기는 이미 골목 모퉁이 너머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가비는 짧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누군가가 지켜졌다는 작고 단단한 안도감 같은 것이었죠. 사람들의 시선이 한동안 가비에게 쏠렸습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이는 그냥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옆자리에 있던 중년 사내가 가비를 흘깃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저의 눈 사람 속을 훑네. 그 말이 등줄기에 와 닿았을 때 가비는 뿌듯함과 섬뜩함이 한꺼번에 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등 뒤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이리 와. 염분이는 가비를 가게 뒤편으로 데려가 목소리를 낮추면서도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늘인 줄 아니? 그냥 눈치가 빠른 거지. 가비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반박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다치는 걸 보고도 모른 척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입술 끝까지 올라온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염분이의 눈빛에는 화보다 깊은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가비는 그게 두려움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자기가 아니라 가비 자신을 향한 두려움이라는 것도. 염분이의 손이 잠깐 가비의 어깨에 얹혔다가 떨어졌습니다. 붙잡으려다 놓아버린 것 같은 손이었습니다. 나도 조심할게요. 가비가 작게 말했습니다. 염분이는 한동안 가비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말없이 돌아서 솥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해가 저물면서 저작거리의 소란이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가게 안쪽에서는 남은 재료를 정리하는 소리가 났고 처마 끝에 매달린 고드름이 찬바람에 흔들리며 낮고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동전이 탁상에 내려앉는 금소금, 멀리서 들려오는 말발굽 소리, 그리고 골목 어딘가에서 새어나오는 낮은 웃음소리. 가비는 그 소리들 사이에서 남은 그릇을 닦으며 혼자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냥 보이는 것을 말할 뿐인데 그게 왜 위험한 일이 되는 걸까? 그날 밤 가비가 골방에 누워 눈을 감으려 할 때였습니다. 국밥집 문틈 사이로 바람 한 줄기가 비집고 들어오더니 그 뒤를 따라 낮게 깔린 목소리가 스며들었습니다. 아이, 맞지? 소리는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가비는 숨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지만 발자국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누가 왔다 간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아무도 없었던 건지 문 밖은 그저 조용했습니다. 잔칫날 아침은 장터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큰 상단을 이끄는 거상 임서방이 북쪽 폭으로 넘어가는 교역을 마무리하며 한바탕 잔치를 벌이겠다고 선언했던 것이죠. 그의 행렬이 저작거리의 모습을 드러내자 사람들은 저마다 일손을 멈추고 고개를 빼어들었습니다. 붉은 안장을 얹은 말 두 필이 앞서고 그 뒤로 비단 도포를 걸친 임서방이 거드름을 피우며 걸어왔습니다. 잔치꾼들은 이미 술 기운이 돌아 웃음소리가 크고 해펐습니다. 가비는 국밥집 처마 아래에서 그 행렬을 바라보다 시선이 말에게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발을 멈췄습니다. 마구간 앞에 묶인 두 필 가운데 앞쪽 말이 이상했습니다. 콧구멍을 크게 벌리며 빠르게 내뿜는 입김, 흰자위가 번뜩이는 눈, 그리고 앞발을 조금씩 들었다 내려놓는 불규칙한 움직임. 잔치꾼들의 웃음소리에 귀를 뒤로 젖혔다가 고삐가 당겨지면 목을 뒤틀며 버텼습니다. 저 말은 지금 무언가에 잔뜩 날이 서 있었습니다. 가비는 천천히 마구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젖은 마구 가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말굽 주변에 진흙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물기가 많고 모래가 섞인 진흙이었습니다. 발끝으로 살짝 눌러보자 찍 하는 소리와 함께 물이 배어 나왔습니다. 전날 밤 비가 내렸고 오늘 아침 장터 어귀 쪽 길은 그늘이 져서 아직 마르지 않았을 터였습니다. 가비는 그 길을 떠올리며 속으로 가늠했습니다. 무겁고 들뜬 말이 젖은 비탈을 달리면 어떻게 되는지를. 임서방 곁에 서 있던 마부가 고삐를 고쳐 잡으려 할 때 가비가 다가갔습니다. 말 눈이 하얗게 뜨고 있어요.
겁먹었어요. 마부가 가비를 내려다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임서방은 술잔을 든 채로 돌아보다가 국밥집 아이임을 알아보고는 피식 웃었습니다. 잔칫날 재수없게. 목소리가 컸습니다. 주변에 있던 잔치꾼들이 일제히 웃음을 터뜨렸고 가비는 그 웃음 한가운데 혼자 서 있었습니다. 귀밑이 달아올랐지만 시선은 말에서 떼지 않았습니다. 말이 다시 한번 앞발을 들었습니다. 잔치꾼 하나가 술잔을 부딪히며 고함을 질렀고 그 소리에 말의 귀가 뒤로 젖혀졌습니다. 가비 옆에서 연분이의 목소리가 낮게 내려앉았습니다. 가비야, 입 다물어. 손목을 잡아당기는 힘이 느껴졌습니다. 가비는 끌려가면서도 자꾸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고삐를 잡은 마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술을 마신 탓이었습니다. 가비는 그것까지 보았습니다. 임서방의 웃음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지는 동안 가비는 그 소리를 등에 맞으며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위축되었습니다. 틀린 것도 아닌데, 꾸지람을 들은 것도 아닌데 그 웃음이 뭔가를 짓눌렀습니다. 어른들은 왜 보이지 않는 것만 두려워하고 보이는 것은 외면하는 걸까? 가비는 그 물음을 삼키며 상을 닦았습니다. 행렬이 떠난 뒤 장터는 다시 평소처럼 돌아갔습니다. 술잔 부딪히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골목 어귀를 한동안 울리다 멀어졌습니다. 바람이 골목을 휘감으며 서늘하게 지나갔고 마구간 앞에는 말이 밟고 간 진흙 자국만 남았습니다. 가비는 가게 안으로 들어와 그릇을 닦으면서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말의 흰 눈자위가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틀렸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보려 했습니다. 그냥 흥분한 것일 수도 있고 길이 생각보다 괜찮을 수도 있다고. 그러나 손이 바빠지지 않았습니다. 젖은 진흙의 물기, 마부의 떨리는 손, 잔치꾼들의 고함, 그리고 겁먹은 말. 그것들이 머릿속에서 따로 놀지 않고 하나로 모였습니다. 오후가 한참 지나서였습니다. 저작거리 어귀에서 사람이 뛰어왔습니다. 숨이 턱에 차서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면서도 전하는 내용은 분명했습니다. 임서방 일행이 탄 말이 외곽 비탈길에서 미끄러졌다고. 말이 넘어졌고 임서방이 떨어졌다고. 크게 다쳤다고. 가비는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소리 없이. 뿌듯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마쳤다는 감각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멍했습니다. 말했어야 했는데, 더 크게 말했어야 했는데, 아니면 어떻게든 막았어야 했는데. 생각들이 뒤엉키며 가슴 한가운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까 말의 흰 눈자위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 눈이 보였을 때 가비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막지 못했습니다. 안다는 것이 무슨 소용인가 싶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연분이가 그 얼굴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저물녘 장터에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국밥집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문짝이 벽에 부딪히는 소리에 안에 있던 손님들이 일제히 돌아보았습니다. 피 묻은 붕대를 감은 임서방이 비틀거리며 문간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이 가게 안을 훑다가 가비에게 멈췄습니다. 임서방의 눈이 가비에게 꽂혀 있는 동안 가게 안은 숨소리조차 잦아들었습니다. 그는 문간에 기댄 채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붕대 사이로 배어나온 핏자국이 소매 끝까지 내려와 있었고 얼굴은 흑빛이었습니다. 아침에 그렇게 거드름을 피우며 걸어나가던 사람과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국밥집 안에 있던 손님 서너 명도 일손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이윽고 입을 열었는데 목소리가 낮고 거칠었습니다.
말이 미끄러졌다고. 비탈에서 나뒹굴었다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애가 맞았다고. 가게 안 손님들이 술렁이었습니다. 가비를 쳐다보는 눈들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어떤 눈은 신기하다는 듯 반짝였고 어떤 눈은 불편한 듯 빠르게 시선을 거뒀습니다. 임서방은 그날 저녁 더 말을 잇지 않고 돌아갔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입에서 입으로 퍼지는 데는 하룻밤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소문이 달렸습니다. 국밥집 아이가 사고를 미리 알았다고. 말의 눈만 보고 길의 상태를 짚어냈다고. 어떤 이는 말을 보태어 귀신처럼 알아맞혔다고 했고 또 어떤 이는 아예 점쟁이 집 핏줄이 있는 게 아니냐고 수군거렸습니다. 처음에는 신기하다는 듯 돌던 말이 오후쯤 되자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아기 점쟁이라는 말 대신 아기 재앙이라는 말이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 옆에 있으면 사고가 난다고. 알면서 말리지 않은 게 아니냐고. 소문은 저작거리에서 상단 쪽 큰 길로 다시 주막과 서당 골목으로 번져나갔습니다. 가비가 그릇을 나르는 사이에도 손님들은 고개를 모아 소곤거렸습니다. 목소리를 낮추는 척하면서 사실은 들으라는 듯 흘리는 말들이었습니다. 가비는 그 말들이 등에 붙는 것을 느꼈지만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릇을 내려놓고 상을 닦고 국자를 건넸습니다. 손은 바쁘게 움직였지만 가슴 안쪽은 서서히 조여들었습니다. 점심 장사가 시작되자마자 낯선 얼굴들이 섞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국밥을 시키는 척 앉았다가 불쑥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 아들 장사길 날짜 좀 봐주겠냐? 돈은 낸다. 연분이가 국자를 내려놓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국밥집입니다. 점집이 아닙니다. 그러나 손님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돈주머니를 탁상에 올려놓으며 다시 한번 압박했습니다. 연분이가 눈으로 가비를 가게 뒤편으로 밀어냈습니다. 가비는 뒷마당 쪽으로 물러서면서도 문틈 사이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연분이의 뒷모습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 뒤로도 두세 명이 더 들어왔습니다. 연분이가 모두 쫓아냈습니다. 그러다 오후가 넘어서자 이번엔 다른 종류의 손이 들어왔습니다. 가비가 처마 아래서 물동이를 옮기고 있을 때 덩치가 큰 사내 하나가 다가오더니 가비의 머리 위 페랭이를 잡아당겼습니다. 가비의 얼굴을 확인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가비는 반사적으로 몸을 틀어 그 손을 빠져나갔습니다. 물동이가 기울며 물이 조금 쏟아졌습니다. 사내가 허탈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보기만 하겠다고 나쁜 뜻이 아니라고. 가비는 대답하지 않고 가게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목이 잡혔던 자리가 쓸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나쁜 뜻이 없다고 해도 확인하려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무언가를 의미했습니다. 가비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연분이가 저녁 장사를 마친 뒤 가비를 골방에 데려다 앉혔습니다. 촛불 하나가 탁상 위에서 타고 있었습니다. 촛농이 뚝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만큼 조용했습니다. 연분이의 얼굴에는 분노도 있었지만 그 아래 공포가 더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두 손이 가비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한 번만 더 그러면 우리 다 죽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비는 그 손의 힘을 느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근데 안 보일 수가 없어요. 연분이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가비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었다가 그 손이 내려와 가비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포옹이었습니다. 무서워서 끌어안는 것이지 괜찮아서 끌어안는 게 아니라는 걸 가비는 알았습니다. 골방의 냉기가 국밥집 안쪽의 온기와 섞이며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바깥에서는 발자국 소리가 문 앞에서 멈췄다가 다시 멀어졌습니다. 누군가 기웃거리다 간 것이었습니다. 연분이가 몸을 떼며 가비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를 더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일어서서 문 쪽으로 걸어가 빗장을 내렸습니다. 쇠빗장이 걸리는 묵직한 소리가 골방 안을 울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문 바깥에서 아주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흘러들어왔습니다. 대감댁에서 사람 왔다. 새벽 닭이 울기도 전에 까마귀가 먼저 울었습니다. 처음엔 한 마리였습니다. 국밥집 처마 끝에 내려앉아 목을 느리고 한 번, 두 번 울더니 잠잠해졌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두 마리가 더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가비가 눈을 뜬 건 그 소리 때문이었습니다. 골방 창문 너머로 내다보니 처마 위에 까마귀 떼가 줄지어 앉아 있었고 그것들이 모두 같은 방향을 향해 울고 있었습니다. 저작거리 동쪽, 대감댁이 있는 쪽이었습니다. 가비는 이불을 걷어내지 않은 채 한참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불길하다는 말이 무엇인지 배운 적은 없었지만 몸이 먼저 알았습니다. 등줄기가 서늘하게 식었습니다. 아침 장사가 시작될 무렵 저작거리 어귀에 말발굽 소리가 울렸습니다. 두 필이 아니었습니다. 네 대 필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렸습니다. 손님 한 명이 국밥 그릇을 내려놓으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또 한 명은 아예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이런 아침에 말 탄 하인이 여럿 몰려온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저작거리 사람들은 몸으로 알았습니다. 연분이가 솥 앞에서 굳은 얼굴로 가비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가비는 재빠르게 부엌 안쪽으로 몸을 낮췄습니다. 말 탄 하인들이 저작거리 길목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말굴레의 쇳소리가 골목 안으로 파고들었고 비단 옷이 바람에 스치는 소리가 낯선 공간에 묘하게 얹혔습니다. 가난한 저작거리에서 그 소리는 어울리지 않게 선명했습니다. 하인들은 가게 앞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짧고 거칠게 물었습니다. 국밥집 아이를 아느냐고. 어디 있느냐고. 연분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우린 국밥 장사꾼입니다. 착각하신 듯합니다.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인 하나가 말에서 내려 연분이 앞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내려다보는 시선이 위압적이었습니다. 연분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부엌 문틈 사이로 보였습니다. 가비는 손으로 입을 막고 숨을 죽였습니다. 옆집 이웃이 문 밖에 나와 있었습니다. 가비와 연분이를 알고 지낸 지 수년이 된 안악이었습니다. 그가 하인들의 눈치를 살피다 입을 열려는 순간 연분이의 눈이 번쩍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말이 아니었습니다. 눈빛 하나였습니다. 안악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가비는 그 장면을 보며 어머니가 두렵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하인들이 부엌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려 할 때였습니다. 연분이가 솥뚜껑을 확 들어 올렸습니다. 사골 국물이 끓어 넘치며 뜨거운 김이 부엌 전체를 가득 메웠습니다. 시야가 하얗게 막혔습니다. 하인이 뒷걸음질 치며 소매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연분이는 아무렇지 않은 듯 국자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장사 준비 중이라고. 불편하시면 잠시 기다려달라고.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가비는 그 순간 어머니의 등이 떨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보이지 않았지만 알았습니다. 김이 거치자 하인들이 가게 안을 한 번 더 훑었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말에 올랐습니다. 가비는 숨을 내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인 하나가 떠나기 직전 말 위에서 몸을 돌려 연분이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한대감께서 직접 찾으신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곧 다른 명령이 내려올 겁니다. 말발굽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작거리가 다시 조용해졌지만 아까와 같은 조용함이 아니었습니다. 가비는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숨는 것이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인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저 앞에 서 있는 동안 자신은 솥 뒤에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가슴 한켠을 긁었습니다. 어머니 등이 떨리는 것을 알면서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나서면 더 위험해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만 그게 이유가 되어 마음이 가벼워지지는 않았습니다. 공포와 수치심이 뒤섞여 목구멍 안쪽에서 뭉쳤습니다. 다음엔 다르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다르게 할 수 있는지는 아직 몰랐지만 어머니를 혼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만큼은 분명했습니다. 연분이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솥뚜껑을 다시 덮고 국자를 제자리에 걸었습니다. 손이 빠르고 정확했지만 손등에 힘줄이 도드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가비 옆에 앉았습니다. 가비는 어머니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침착했습니다. 너무 침착해서 오히려 무서웠습니다. 저런 얼굴을 하려면 얼마나 많은 것을 속으로 누르고 있어야 하는 걸까?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부엌 안에서 사골 국물이 낮게 끓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처마 위에서 까마귀가 다시 한번 울었습니다. 그 사흘 동안 저작거리는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돌아갔지만 가비는 달라진 것들을 하나씩 느꼈습니다. 단골 손님 몇이 눈을 피했습니다. 이웃 안악은 인사를 건네면서도 걸음을 서두르며 지나쳤습니다. 어떤 손님은 국밥을 다 먹지도 않고 돈을 두고 나가버렸습니다. 아무도 직접 말하지 않았지만 분위기가 말을 대신했습니다. 국밥집 주변에 머무는 것이 조심스럽다는 것을. 대감댁 눈밖에 난 곳과 엮이면 어떻게 되는지를 저작거리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연분이는 그런 것들을 모르는 척 솥을 저었습니다. 가비도 모르는 척 그릇을 날랐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말은 아꼈지만 눈치는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날 오후 낯선 심부름꾼이 들어온 건 장사가 한풀 꺾인 시각이었습니다. 허리를 굽히며 들어서는 태도가 과하게 공손했습니다. 복색은 허름했지만 손이 깨끗했습니다. 손목 안쪽에 흙 한 점 묻지 않았고 손가락 마디에 굳은 살 하나 없었습니다. 가비는 그 손을 보는 순간 일하는 사람의 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허름한 복색은 일부러 갖춰 입은 것이었습니다. 심부름꾼이 연분이에게 말했습니다. 대감마님께서 병환 중이신데 주모의 약손을 믿는다고. 약재를 좀 지어달라고. 목소리가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그러나 부드럽다는 것이 가볍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대감마님께서 주모의 손을 믿으신답니다. 연분이가 국자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표정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가비는 뒷마당 쪽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심부름꾼이 돈주머니를 꺼내 탁상에 내려놓았습니다. 묵직한 소리가 났습니다. 약값치고는 지나치게 두툼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요청하는 약재의 이름을 댔습니다. 연분이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가비는 그 흔들림을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약재 이름을 들으면서 왜 저런 눈을 하는지 가비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 눈빛이 보통의 망설임이 아니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무언가를 알아챈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연분이가 뒷마당으로 나와 약초 꾸러미를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가비가 곁에 붙었습니다. 수상해요. 가비가 낮게 말했습니다. 연분이는 약초 다발을 하나씩 집으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입술이 열렸습니다. 알아. 그 두 글자가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모른다는 것보다 알면서도 가야 한다는 것이 훨씬 무거운 일이었습니다. 연분이의 손이 특정 약재 하나를 집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골랐습니다. 가비는 그것을 보았지만 무슨 의미인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말린 약초 특유의 쌉싸래한 향이 뒷마당에 번졌습니다. 종이에 싸는 바스락 소리가 조용한 마당을 채웠습니다. 약은 지어도 아이는 못 보냅니다. 연분이가 방으로 돌아가 심부름꾼에게 말했습니다. 단호했습니다. 심부름꾼은 고개를 숙이며 그러시겠습니다 하고 물러났습니다. 너무 순순했습니다. 가비는 그 순순함이 안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불안했습니다. 가비는 그날 저녁 내내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심부름꾼의 순순함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처음부터 아이는 목적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생각. 어머니를 불러내는 것이 목적이었을 것이라는 생각. 그것이 틀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도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가비는 느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연분이가 가비를 불러 앉혔습니다. 문풍지가 밤바람에 낮게 울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다 잠잠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연분이는 가비의 손을 잡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만약 내가 늦어지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누구를 믿어서는 안 되는지, 누구에게 가면 되는지. 목소리가 낮고 일정했습니다. 미리 생각해둔 말을 꺼내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차분함이 가비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미 어떤 각오를 했기 때문에 저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가비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눈앞이 흐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나가지 마세요. 연분이가 잠시 가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손을 한 번 더 꽉 쥐었다가 놓았습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가비가 눈을 떴을 때 연분이는 이미 약꾸러미를 들고 문 밖을 나선 뒤였습니다. 국밥집 솥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아궁이의 불도 지펴지지 않았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장터가 열리고 손님들이 드나들고 점심이 지나고 해가 기울었습니다. 그래도 연분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연분이가 없는 국밥집은 낯선 공간이었습니다. 솥은 차갑고 아궁이는 재만 남았고 탁상 위에는 어젯밤 연분이가 정리해둔 그릇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가비는 한동안 그 그릇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국밥집에서 가장 먼저 깨어 불을 지피는 사람이 어머니였습니다. 솥에 물을 올리고 뼈를 넣고 아궁이 앞에 쪼그려 앉아 불을 달래는 사람이 어머니였습니다. 그 어머니가 없으니 가게 전체가 숨을 멈춘 것 같았습니다. 손님이 들어왔다가 주모가 없는 것을 보고 나갔습니다. 또 한 명이 들어왔다가 나갔습니다. 가비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움직이면 무언가가 확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 그러나 오래 그러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장터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수군거리는 말들이 문틈 사이로 새어들어왔습니다. 국밥집 주모가 대감댁에 불려갔다더라. 약을 지으러 갔다가 그냥 붙잡혔다더라. 가비는 그 말들을 듣는 순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망치는 것과 찾으러 가는 것은 다른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줄곧 숨었습니다. 솥 뒤에, 골방 안에, 어머니 뒤에. 그러나 지금 어머니가 없었습니다. 숨을 자리가 사라졌을 때 비로소 앞으로 나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골목으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의 동선을 눈으로 훑었습니다. 대감댁 쪽으로 오가는 하인을 본 적 있는 사람, 새벽에 그 방향에서 사람이 걸어가는 것을 목격한 사람. 가비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람들의 말과 시선이 향하는 방향을 읽었습니다. 그러다 큰 길 쪽에서 무언가가 눈에 밟혔습니다. 길바닥에 흩어진 종이 조각들이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약초를 싸던 종이었습니다. 염분이가 직접 손질한 종이 귀퉁이를 접는 방식까지 가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이 가장자리에 가는 밧줄이 스친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염분이가 흘리고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잡아당겨진 것이었습니다. 가비는 그 종이를 손에 쥔 채 잠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비린내가 났습니다. 젖은 돌바닥 냄새가 코 안쪽을 찌르듯 파고들었습니다.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가 단단하게 굳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공포였습니다. 목구멍이 조여드는 것 같았고 손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그 공포 아래에 다른 것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것이었습니다. 이름을 붙이자면 분노였지만 소리를 지르고 싶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싶어지는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이웃 안악이 다가왔습니다.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괜히 나서지 마라. 대감 집은 말이 곱게 안 통해. 그러면서도 시선이 잠깐 한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저작거리 동쪽 기와집 담장이 보이는 길목이었습니다. 가비는 그 방향을 눈에 새겼습니다. 안악이 더 말하지 않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안악은 말을 아꼈지만 눈은 말을 했습니다. 가비는 평생 그런 눈들을 읽으며 살아왔습니다. 가비는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 대감댁 쪽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길이 넓어지면서 담장이 높아졌습니다. 회칠한 흰담이 길게 이어졌고 기와 처마가 담장 위로 솟아 있었습니다. 저작거리 골목과는 달랐습니다. 공기도 달랐습니다. 대문 앞에는 하인 둘이 서 있었습니다. 가비가 담 모퉁이에 기대어 안쪽을 살피려 할 때였습니다. 하인 하나의 시선이 딱 가비에게 꽂혔습니다. 저 꼬마 잡아. 소리가 터지는 순간 가비는 이미 몸을 돌렸습니다. 골목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발소리가 뒤를 따라왔습니다. 무거운 발소리였습니다. 어른 남자의 걸음이었습니다. 가비는 장터 쪽 골목을 꺾고 나무 수레 뒤에 몸을 바짝 붙였습니다. 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고 목구멍 안쪽에서 피냄새가 났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다가 멀어졌습니다. 지나쳤습니다. 가비는 그 자리에서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종루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한 박자씩 울릴 때마다 가비의 심장도 함께 뛰었습니다. 숨을 고르는 동안 손에 쥔 종이 조각이 손바닥에 눌렸습니다. 어머니는 약초를 흘리고 갈 뿐이 아니었습니다. 밧줄 자국도 남기고 갈 뿐이 아니었습니다. 도망치는 것도 아니고 숨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가비는 가쁜 숨 사이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가 맞부딪혔습니다. 처음으로 이를 갈았습니다. 겁이 없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무서운 것과 가야 하는 것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가비는 그것을 처음으로 명확하게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담장 너머 기와 처마가 보이는 방향을. 내가 간다. 한대감 저택 대문 앞에 다다랐을 때 가비는 잠시 멈췄습니다. 담장이 높았습니다. 안쪽에서 흘러나오는 탕약 냄새와 맑음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대문 앞에 서서 저택을 올려다보는 것과 그 안으로 발을 들이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었습니다. 가비는 두 주먹을 한번 꽉 쥐었다가 폈습니다. 그리고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지기는 아이 하나가 혼자 온 것을 보고 잠시 어이없다는 얼굴을 했습니다. 그러다 어제 도망쳤던 꼬마라는 것을 알아보는 순간 눈이 좁아졌습니다.
팔을 뻗어 가비의 옷깃을 움켜쥐었습니다. 어디서 굴러먹던 놈이 감히. 가비는 끌리면서도 버티지 않았습니다. 저항하면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가비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대신 눈을 내리깔고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발을 끌었습니다. 목을 짧게 움츠린 채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겁먹은 아이처럼 보이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겁이 났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겁을 안으로 누르고 바깥에는 더 작고 순한 모습만 내놓았습니다. 하인들의 시선이 가비를 훑다가 금방 다른 데로 향했습니다. 별것 아닌 아이로 보이는 것, 그게 지금 가장 안전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국밥집 아이입니다. 그저 보이는 걸 말했을 뿐입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낮고 작게 냈습니다. 문지기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대감마님 앞에서 혀 놀리면 목이 날아간다. 가비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귀밑이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욕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욕에 반응하는 것은 나중 일이었습니다. 속으로는 한 가지만 되뇌었습니다. 혀로 살려야 한다. 어머니도 나도. 행랑채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마당을 가로지르는 동안 가비의 눈은 쉬지 않았습니다. 자갈 밟히는 소리가 발걸음을 세워주었습니다. 대문에서 안채까지의 거리, 행랑채와 내당 사이의 담장 높이, 하인들이 오가는 방향. 겁먹은 척 고개를 숙이면서도 눈은 쉼없이 움직였습니다. 어느 하인이 어느 쪽을 더 자주 드나드는지, 어느 문에 빗장이 걸려 있는지. 저택 안쪽은 바깥에서 상상한 것보다 훨씬 넓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했습니다. 사람이 많은데도 소리가 억눌려 있었습니다. 눌러 참는 것에 익숙한 공간이었습니다. 하인들의 표정에서도 그것이 보였습니다. 부엌 쪽에서 약탕기가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하고 쓴 탕약 냄새가 바람을 타고 흘러왔습니다. 가비는 그 냄새를 맡으며 생각했습니다. 환자가 있긴 하구나. 그렇다면 대감의 병환 이야기는 거짓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병든 사람이 약을 지으러 온 여인을 붙잡아 두는 이유는 약 때문만이 아닐 것이었습니다. 하인 둘이 마당 한 귀퉁이에서 낮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가비는 스쳐 지나가면서 귀를 열었습니다. 단어 몇 개가 걸렸습니다. 안채, 주모, 밤새. 가비는 그 단어들을 머릿속에 박아두었습니다. 염분이가 안채 쪽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행랑채 안으로 밀려 들어가기 전 가비는 탁상 위에 놓인 밥상을 흘끗 보았습니다. 양냄새가 배어든 밥이었습니다. 환자가 있는 집의 밥상은 저 모양이었습니다. 대감의 병환이 거짓이 아닌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작은 방으로 밀려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창문이 없었고 빛이 거의 들지 않았습니다. 손을 뻗어 문 쪽을 짚어보았습니다. 쇠빗장이 바깥에서 걸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묵직하고 단호한 소리였습니다. 차가운 쇠의 감촉이 손가락 끝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바닥이 차가웠습니다. 탕약 냄새가 이 방에도 배어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비단 옷이 스치는 소리가 들렸다가 멀어졌습니다. 가비는 그 자리에 앉아 숨을 골랐습니다. 지금까지 파악한 것들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염분이는 안채 쪽에 있고 살아있습니다. 저택 안쪽 구조는 아직 모릅니다. 하인들은 많고 자신은 혼자입니다.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진 것은 머리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입이었습니다. 가비는 무릎을 끌어안고 어둠 속에서 생각을 이었습니다. 한대감이 자신을 찾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자신에게 쓸모가 있기 때문이라면 쓸모 있는 아이처럼 보이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두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두려움보다 계산이 앞서야 했습니다. 그래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야 어머니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어둠 속에서 시간을 재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먼 데서 닭 우는 소리가 한 번 들렸습니다. 탕약 끓는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비는 무릎 위에 두 손을 얹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생각을 정리하면서 동시에 귀를 열어두었습니다. 바깥에서 발걸음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하인이 문 앞에 멈추더니 낮게 말했습니다. 대감마님께서 곧 직접 보신다. 서재는 먹냄새가 짙었습니다. 두루마리와 서책이 벽을 따라 쌓여 있었고 탁자 위에는 붓과 벼루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방은 넓었지만 갑갑했습니다. 창이 작았고 들어오는 빛이 좁았습니다. 가비가 끌려 들어가 무릎을 꿇었을 때 한대 감은 등을 보인 채 서 있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가비가 방 안에 들어온 것을 알면서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붓끝이 종이를 긁는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압박이었습니다. 기다리게 하는 것, 그 자체가 힘이었습니다. 가비는 고개를 숙인 채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 눈은 낮게 깔아 방 안을 훑었습니다. 탁자 위에 서류 묶음이 끈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최근에 묶인 것이었습니다. 창호지 너머 마당 쪽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다가 멈췄습니다. 파발마가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가비는 그것도 귀에 담았습니다. 한대감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나이가 들었지만 허리가 굽지 않았습니다. 수염이 고르게 다듬어져 있었고 도포 자락이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오래 권력 안에서 살아온 사람은 몸에서도 그것이 보였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사람을 오래 다루어 온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그 눈이 가비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훑었습니다. 가비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피하면 약해 보일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맞서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받았습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시선을 받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내 혀가 금이면 살고 흙이면 묻힌다. 목소리가 낮고 느렸습니다. 공기가 조금 더 무거워졌습니다. 가비는 숨을 한번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대감마님, 저는 거짓을 못합니다. 대신 살 길을 찾을 뿐입니다. 뒤쪽에 서 있던 하인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애송이가 뭘 알겠느냐고. 한대감은 그 말을 듣고도 시선을 가비에게서 떼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가비에게는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하인의 말을 무시할 만큼 가비에게 관심이 있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한대감이 말했습니다. 내일 들어올 소식을 맞춰보라고.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눈에는 함정을 놓은 사람의 빛이 있었습니다. 가비는 그 말을 들으며 빠르게 생각을 돌렸습니다. 아까 마당에서 파발마가 들어왔습니다. 파발마가 들어왔다는 것은 이미 소식이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일 들어올 소식이라는 것은 이미 답이 정해진 질문일 수 있었습니다. 시험이 아니라 함정이었습니다. 가비는 서류 묶음을 다시 보았습니다. 탁자 위의 종이가 바람 없이도 미세하게 들려 있었습니다. 누군가 최근에 펼쳐보았다는 뜻이었습니다. 먹 냄새도 아직 신선했습니다. 오늘 쓴 글이 탁자 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대감의 손가락이 탁자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규칙적으로 일정하게. 기다리는 사람의 손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답을 아는 사람이 틀리는지 맞히는지를 지켜보는 손이었습니다. 북쪽에서 소식이 올 것입니다.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가비가 말했습니다. 파발마는 대개 급한 소식을 싣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저택의 공기는 아침부터 무거웠습니다.
마당의 하인들 움직임도 평소보다 빨랐습니다. 이것들을 이어붙이면 하나의 방향이 나왔습니다. 한대감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표정이 바뀌지는 않았지만 눈 안쪽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가비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더 깊은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맞췄다는 것이 안도가 아니라 공포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람이 웃으면 더 위험해진다는 것을 가비는 직감했습니다. 연분이를 돌려달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하인들의 눈이 느껴졌습니다. 지금 조건을 꺼내면 협박처럼 들릴 수 있었습니다. 협박은 상대가 여유로울 때 통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지금 가비에게는 아무런 패가 없었습니다. 패가 없을 때 조건을 거는 것은 제 목을 조르는 것이었습니다. 가비는 그 말을 삼키고 대신 다른 말을 골랐습니다. 지금은 들어가야 했습니다. 더 깊이, 더 가까이. 대감마님께 약을 지어드리겠습니다. 한대감이 잠시 가비를 바라보더니 낮게 웃었습니다. 소리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입꼬리만 올라가는 종류의. 눈이 웃지 않았습니다. 그 웃음이 가비의 등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맞췄을 때보다 저 웃음이 더 무서웠습니다. 무언가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 상대가 제 발로 걸어 들어오길 기다릴 때 짓는 얼굴이었습니다. 가비는 그 얼굴을 본 순간 자신이 지금 함정 안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이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좋다. 그럼 내 아비 이야기도 해보아라. 아비. 그 두 글자가 공기 속에 떠 있었습니다. 가비는 표정을 바꾸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한대감이 그것을 보았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눈이 가비에게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비 이야기. 가비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한 번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물어본 적도 있었지만 연분이는 늘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것이 위험한 이야기라는 것은 그 침묵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대감이 아비를 묻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한대감이 아비에 대해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가비는 그 순간 품속에 넣어두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낡은 종이였습니다. 연분이가 뒷마당 항아리 밑에 숨겨두었던 것을 가비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그것을 꺼내어 보는 날이면 목소리가 낮아지고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한 번은 밤중에 불빛 아래서 그것을 꺼내어 한참 들여다보다 접어넣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의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가비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종이가 어디에 있는지를 기억했습니다. 저택으로 오기 전 가비는 그 종이를 꺼내 품속에 넣었습니다. 무엇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그토록 아끼는 것이라면 이 안에서 쓸 수 있는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비는 천천히 품속에 손을 넣었습니다. 종이를 꺼냈지만 전부를 펼치지 않았습니다. 한 귀퉁이만 살짝 드러냈습니다. 사주 풀이가 적힌 듯한 글줄이 보이는 부분과 그 아래 유서처럼 읽힐 수 있는 짧은 단락이 겹쳐 있는 귀퉁이였습니다. 종이는 눅눅했습니다.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먹이 번진 자국이 있었고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가비는 그것을 손바닥 위에 놓고 한대감 쪽으로 살짝 기울였습니다. 전부를 보여주지 않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전부를 보여주면 빼앗깁니다. 대감마님은 이 글씨를 아십니까? 한대감의 눈이 그 종이 귀퉁이에 닿는 순간이었습니다.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표정이 바뀐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깊은 곳이 흔들렸습니다. 숨이 짧아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손가락이 탁자 위에서 멈췄습니다. 가비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입 닥쳐라, 그 이름을 내가 감히. 목소리가 낮고 날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공포가 섞여 있었습니다. 가비는 그것을 들었습니다. 화내는 사람의 목소리와 두려워하는 사람의 목소리는 달랐습니다. 지금 한대감의 목소리에는 두 가지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이 종이가 한대감에게 무언가를 의미한다는 뜻이었습니다. 한대감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손을 뻗으려는 움직임이었습니다. 가비는 종이를 거두어 품속에 넣었습니다. 빠르지 않게, 그러나 확실하게. 종이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가비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아랫배에 힘을 주었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닿아 있었고 상대는 서 있었습니다. 몸의 위치로는 한없이 낮은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만큼은 종이가 그 차이를 좁혀주었습니다. 그럼 어머니부터 돌려놓으십시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한대감이 가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여러 가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분노, 당혹감, 그리고 계산. 어느 것이 더 큰지 쉽게 알 수 없었습니다. 가비는 그 눈을 마주하면서 자신의 심장이 귀 안쪽까지 울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품속에 종이를 쥔 손이 겉으로는 보이지 않도록 꽉 눌러 쥐었습니다. 지금 이 거래가 성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가비는 상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상상하면 떨림이 더 커질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멀리서 연분이의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짧은 소리였지만 가비의 귀에는 선명했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가비는 그 소리에 흔들렸습니다. 눈앞이 잠깐 흐려졌다가 다시 또렷해졌습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지금은. 한대감이 시선을 거두고 천천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등 뒤에서 하인이 기침 소리를 냈습니다. 한대감이 손을 들어 그것을 막았습니다. 그 손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가비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가비를 향해 눈을 좁혔다가 뭔가를 결심한 듯 낮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내가 시킨 건. 말이 거기서 멈췄습니다. 한대감의 입술이 다시 닫혔습니다. 그러나 이미 나온 말이었습니다. 가비는 숨을 참은 채 그 침묵 안에 서 있었습니다. 뱉어진 것은 주워 담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내가 시킨. 그 두 토막이 가비의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아비와 이어지는 무언가가 이 사람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한대감의 입술이 다시 열릴 것 같지 않았습니다. 말은 멈췄지만 방 안의 공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비는 그 침묵 안에서 빠르게 생각했습니다. 뱉어진 말 토막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내가 시킨 건. 그것을 다시 끌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들어야 했습니다. 대감마님. 가비가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이 종이에 적힌 것을 제가 소리내어 읽어도 되겠습니까? 한대감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단호하게 안 된다고 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비는 그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종이를 펼치며 낭독을 시작했습니다. 낮고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서재 안에, 문밖 복도에, 그리고 마당 어딘가에까지 닿을 수 있는 크기였습니다. 한대감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더 수상해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지 아니면 순간 판단이 흔들렸기 때문인지 가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종이에 적힌 날짜, 이름, 그리고 한 줄의 명령처럼 읽히는 문장. 불태워도 말은 남게 되었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빨라졌습니다.
하인 하나가 서재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무언가를 작게 고했습니다. 한대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가비는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여럿 울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까와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방향이 달랐습니다. 저작거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안으로 향하는 소리였습니다. 증거를 없애라. 한대감이 낮게 말했습니다. 하인이 서류 묶음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가비는 그 순간 몸을 일으켰습니다. 입으로 뱉은 건 주워 담지 못합니다. 하인이 가비를 쳐다보았습니다. 한대감도 쳐다보았습니다. 그 짧은 눈빛의 교차 사이에 서재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관원이었습니다. 복색이 달랐습니다. 뒤로 포졸 둘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중 하나가 서재 안을 한번 훑더니 한대감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한대감, 그대의 말이 이미 기록되었다. 바깥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하인들의 발소리가 빠르게 흩어지고 모였습니다. 누군가 도망치려다 붙잡혔습니다. 붙잡힌 하인이 한대감을 가리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대감이 시켰다고. 그 진술이 방 안까지 들렸습니다. 한대감의 얼굴에서 무언가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서 있는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굳어있던 허리가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이 꼬마 하나 때문에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힘이 없었습니다. 가비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자신이 지금 무언가의 끝에 서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공포의 정점이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발이 바닥에 붙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쓰러지면 안 됐습니다. 아직이었습니다. 포승줄이 조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젖은 비단에서 물방울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관원이 한대감에게 무언가를 낮게 고하는 동안 가비는 서재 문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마당으로 나오자 하인들이 흩어져 있었고 몇몇은 포졸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늘다가 점점 굵어졌습니다. 북소리처럼 처마를 두드렸습니다. 안채 쪽에서 연분이가 나왔습니다. 하인 하나에게 이끌려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러나 얼굴이 창백했고 발걸음이 느렸습니다. 가비는 뛰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그리고 연분이의 앞에 섰습니다. 연분이가 가비를 보았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대신 두 손이 가비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여러 날 차가운 곳에 있었던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가비는 그제야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저택 문을 두드리던 순간부터 서재에서 종이를 꺼내던 순간까지 참아온 것들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어머니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온기에 기댔습니다. 탈진한 것처럼 몸이 무거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아직 모른다는 것도, 그것을 나중에 물어보면 된다는 것도, 지금 이 순간은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관원이 가까이 왔습니다. 연분이는 약을 지은 죄가 없습니다. 죄는 욕심을 지은 자에게 있습니다. 가비가 말했습니다. 연분이의 손이 가비의 어깨를 꽉 쥐었습니다. 며칠 뒤 저작거리 국밥집에서 다시 솥이 걸렸습니다. 사골 끓는 냄새가 골목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연분이가 국자를 저었습니다. 손이 예전처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가비가 그릇을 날랐습니다. 장돌뱅이들이 들어왔고 인부들이 들어왔습니다. 동전이 탁상에 내려앉는 소리가 났습니다. 장터가 다시 돌아갔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가비는 알았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아직 이름을 모르는 것들이, 아직 묻지 못한 것들이, 연분이가 품속에 간직해온 종이의 글씨가 누구의 것인지, 그날 밤 한대감이 시킨 것이 무엇이었는지, 국밥집 처마 끝에서 까마귀 한 마리가 울었습니다. 가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끝난 게 아니구나.